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한국에서 딥시크 신규 다운로드 중단이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딥시크 지금까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신규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건 이건 좀 중단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보 처리를 좀 보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할게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이 딥시크 중국판 챗 GPT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개인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우려가 된다. 혹여 내가 지금 이 자판 치는 이 키보드 치는 패턴까지 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우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한국 120만 쓰는 딥시크 중국의 개인정보 넘겼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한 게 아니고 넘길 수도 넘길 가능성이 넘겼다라는 거죠. 이미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용자 동의 없이 중국의 특정 모기업으로 이미 정보가 전송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AI 관련해서 설치를 좀 중단한다라는 건데 요 얘기 사실 이 개인정보 이미 넘어갔다라는 게 정부 차원의 이 입장인 만큼 기존 사용자는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만 내 정보 넘어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이상은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같이 좀 해보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명태균 사건 중앙지검으로 윤석열 부부 겨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명태균 사건 그동안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었었는데 어제 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거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수사 한개 창원지검 공천개입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이거 다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라는 거예요. 홍준표, 오세훈 관련 사건도 다 포함을 해서 김영선 등은 추가 기소도 했다라는 거죠. 이거 중앙지검으로 보낸 거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눈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인 겁니다. 네, 이 얘기도 제가 잠시 좀 이어서 할 텐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중앙지검 윤 부부 불러서 명태균 의혹 조사 방침. 윤 부부 겨눈다였었죠. 근데 겨누면 어떻게 하냐.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할 방침이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지금 제목인 겁니다. 검찰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을 다 끝냈다. 포렌식 끝냈고 이걸 가지고 직접 윤 대통령 부부를 불러서 요 내용 물어보겠다. 조사하겠다라는 방침이라는 거죠. 요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중도층 정권 교체론 58%, 광장만 보지 말라라는 경고다라는 게 중앙일보의 일면입니다. 지금 리얼미터가 지난 13, 14일 날 이 여론조사를 지금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그 결과 여기 나와 있어요. 사실상 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44.5%,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게 51.5%.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으로 한 7%포인트 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8%라며 정권 교체. 여기 51%인데 왜 58%라고 썼어? 여기는 중도층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중도층만 따로 떼서 봤을 때 중도층 중에서 나 중도층이에요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서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가 58%였다라는 거예요. 반면 정권 연장론은 39%에 그쳤다. 중앙일보가 뒤에 해석을 따로 달았죠. 광장만 보지 말라. 지금 현재 집회 시위, 탄핵 찬성 반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집회 시위 광장만 보지 말라는 경고 아니겠느냐라는 게 중앙일보의 부가적인 해석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미러 오늘 사우디에서 우크라이나 종전談판입니다. 네, 지금 이 미국과 러시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트럼프 대통령 곧 조만간 머지않아 푸틴 볼 거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당장 사우디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만납니다. 물론 트럼프와 푸틴이 직접 만나는 건 아니고요. 고위급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얘기를 좀 한다라는 건데 관건은 여기에 정작
우크라이나는 없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사진 같이 볼까요? 네, 오늘의 사진은 이겁니다. 이게 뭐야? 또 집회 시위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 있었던 이 찬반 집회냐? 서울대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연대 정문에서 그리고 학생회관에서 동시에 열린 탄핵 찬반 집회 캠퍼스가 두 쪽 났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서울대라는 거죠. 서울대 윤 대통령의 모교입니다. 윤 대통령 모교에서도 한쪽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고요. 한쪽은 윤석열 석방을 외치고 있더라라는 거죠. 네, 지금 어제는 심지어 물리적인 충돌마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는 있죠. 근데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 쪽 난 캠퍼스가 우려되는 이유기도 하네요. 네, 오늘의 비타민 E입니다. 불황에도 근소세 작년 2조 늘어 세수 펑크 속 직장인만 봉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사실 세금이라는 게 줄어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뭐 늘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한데 근데 늘긴 느는데 이걸 좀 같이 볼까요? 근로소득세수 및 법인세수 추이입니다. 여기를 지금 보면 법인세가 가다가 2002년 기점으로 해서 법인세는 103조 6천억에서 62조 5천억으로 대략 한 40조 원 가까이가 줄었죠. 근데 요 밑에 있는 노란색이 이 근소세입니다.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2002년에 57조 4천억인데 2004년에 61조, 한 4조 정도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법인세는 40조가 줄고 근로소득세는 4조가 늘었다. 유리지갑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직장인들 월급. 네. 이 세수펑크 속 결국 직장인만 봉이란 얘기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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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권영세, 계엄은 잘못, 윤하야는 옳지 않아. 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훈 토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부장들의 질문을 받았죠. 근데 권 위원장 아무래도 시국인 만큼 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 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 이렇게 헌법상 요건에 맞는지 적법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에서 한참 심의가 계속되는 중에서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야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헌법적으로 가능하냐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그럼 하야했을 경우에 지금 모든 이런 문제들을 잠재울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거죠. 계엄은 나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야한다는 건 이건 또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동안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뭐였냐. 계엄은 잘못됐다 하지만 탄핵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었었어요. 이거 뭐 연장선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김종국 최고위원님 사실상 주목되는 건 뭐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다르진 않긴 합니다만 하야라는 말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하야라는 얘기했지만 하야는 뭐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뭐 조갑재 대표께서 처음에 언론에 나와서 지금 하야를 하는 게 이 탄핵 국면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탄핵 심판이 이미 거의 막판까지 왔으니까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뭐
지금 본인들 그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미 그 일축을 하셨기 밝혔죠. 때문에 네. 뭐 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금 하신 말씀은 계엄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변호인단이나 그 지지자들은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계엄을. 이렇게 얘기해서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생각이 일단 거기서 좀 다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대통령이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는 거냐라는 말씀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야는 아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을 받는 것으로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라 이런 뜻인지 아니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다 그거는 이런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나는 현장에 있었으면 표결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잘못이라고 얘기하면서 표결을 안 한다는 것도 또 좀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잘못이라면 그럼 표결을 했어야죠. 그래서 네. 조금 권영세 위원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좀 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인 건 맞다고 한다면 뭐 하야나 뭐 다른 부분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잘못에 대한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질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없었지 않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야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또 다 잠재워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하야 문제는 이거는 거론할 가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야가 옳지 않다가 아니라 못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라는 것을 고민한다는 건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전제가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뭐 국가를 생각한다든지 본인이 뭔가 부끄러워한다든지 자기에 대해서 객관화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람만이 하야를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하야 자체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나 네.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의 가치, 거론의 가치도 없다고 저는 보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 그 토론장에서의 발언들은 다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아까 김영욱 체육교수도 얘기했지만 계엄은 옳지 않은데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거 너무 좀 듣기도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게 비겁한 변명 같은 거예요. 본인은 헌법기관입니다. 계엄이 옳지 않다고 했으면 이거는 불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이 비상계엄의 의결에는 참여를 해놓고 나서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도하게 위법성을 가지고 내라는 몰면 안 된다. 이런 논리고 좀 되는데 무슨 본인은 그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판단해야 될 사람이 표결에 참석 안 하는 게 무슨 대단한 자랑인 것처럼 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는데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맞는 얘기냐라고 하셨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싶으실 수 있어요.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요 얘기 같이 좀 들어보고 오시죠. 12월 3일은 뭐 제가 비대위원장 취임 전이긴 한데 그때 있기는 국회로 가다가 막혀가지고 차가 그때는 뭐 다른 건 이유보다도 차가 잔뜩 막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의원들 매치 전화해서 당사로 오라 그래서 당사로 가서 있다가 표결되는 걸 지켜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표결에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당이라면은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가 발표된 게 다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반대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지금 이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거는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 네. 권 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했지만 국회에 있었더라도 그때 내가 당사가 아니라 국회에 있었더라고 한다라도 나는 이 계엄 해제 표결에는 불참을 했을 거다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당이라고 한다면 책임 있는 사람의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야당과 똑같이 행동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김종혁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랬는데 아마 지금 이 권 위원장 얘기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다시 가면 나는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실에 왜 계엄을 하게 되는지를 얘기를 좀 듣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셨나요? 그래서 전화하셔서 물어보셨나요? 근데 저거를 여당 야당의 문제로 나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국민의 문제잖아요. 이거를 여당은 다르고 야당은 다르다. 헌법 질서를 우리가 수호하는 데 있어서 여당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거에 최고봉은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 12월 3일 그날의 비상계엄 그 당시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대통령께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비상계엄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저게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장악돼서 움직이는 나라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잖아요.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그 종북 세력들이 만약에 그 말씀대로만 하면 지금 대한민국 간첩들이 막 활개를 치면서 물론 간첩이 많겠죠. 간첩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나라를 다 쥐고 흔들고 뭐 이런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굴러가고 있어요.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야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날 국민들 앞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신 그 비상계엄의 이유를 들으면서 네.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거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저런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저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다? 그게 말이 되나? 그럼 국민들은 모르게 국회의원들에게만 따로 알려주고 국민들한테는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되는가?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직접 본인이 전화를 하셔서 대통령한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또 두 분이 친하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한테 대통령이 이래서 그 비상계엄을 했으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나중에 와서 저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 논리적 설득력이 별로 없다는 비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네. 사실 평소에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보통 서영주 대변인께서 옆에서 보면서 뭐 도리도리 하시기도 하고 뭐 하는데 오늘은 그냥 끄덕끄덕 하세요.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많은 부분 동감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의 객관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분이 정치를 오랫동안 하면서 중진 의원이고 그리고 이분은 국민들한테 그 지역구 국민들한테 당신들을 위해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서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진영 논리에 있어서의 어떤 발언들은 너무나 비겁한 생각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말하자면 아스팔트에 있는 그 지지층만 고려해서 눈치를 보는 발언이 아닌가. 이분이 그러면은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까지 저는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법 정신으로만 그냥 봤을 때도 시민으로서는 제로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법을 준수하고 특히나 더 엄격한 그런 법 질서, 법 가치를 가져야 될 국회의원으로서는 해서는 네. 안 되는 얘기죠. 뭘 물어봐요? 지금 흉기 난동을 부려서 사람들이 다치게 생겼는데 잠깐만 왜 흉기 난동을 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지 들어보고 나서 저분을 신고를 하든지 뭔가 제지해야겠다. 이런 발언하고 뭐가 다르죠? 입장을 바꿔놓고 이럴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 민주당의 어떤 대통령이 어떤 여러 가지 그 야당의 그런 그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네. 비상계엄을 해요. 그리고 여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을 체포하겠다고 나서서 군대를 투입합니다. 그래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표결에 참석 안 할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겁한 말들을 언젠가는 박제가 될 건데 결국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는지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너무나 좀 창피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짧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네.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비상대권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게 왜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 시기냐?
이거는 여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만 그렇게 당리당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당 패널이 왜 저렇게 얘기하느냐, 야당 패널이 왜 저렇게 얘기하느냐. 그거는 우리의 당과 관련된 문제일 때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은 국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따로 나누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계엄이라는 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좀 공통적으로 좀 두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소 이제 어제 권영세 위원장의 발언이 좀 부적절했다라는 취지로 좀 강하게 좀 비판을 같이 하셨는데, 어제 실제로 어제 이 관훈 토론이라는 게 각 언론사의 정치부장들이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논설위원 정치부장들이 나와서 이 관련된 질문들, 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이런 것도 물어봤다라는 거죠. 유튜브 관련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권영세, 윤하야 옳지 않아. 유튜브 조심하라. 조언했다. 이 들어간 질문이 이런 거죠. 윤 대통령의 유튜브에 이 굉장히 지금 많이 근거를 둔 이런 판단들, 이거 집권 여당으로서 여당에서는 잘 옆에서 대통령을 좀 보좌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이 갔었어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어떤 유튜브를 보면은 관련된 유튜브, 그와 같은 성향의 유튜브만 잔뜩 떠올려서 계속 거기에 갇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향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뭐 실제로 제가 대통령께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레가시 미디어를 좀 더 신경 봐라, 보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는 권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다소 좀 지적 겸 질문 겸 이 두 가지가 좀 가미된 질문을 던졌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건데, 그 이후 윤 대통령이 앞서서 유튜브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이 1일 날 새해 인사로 저는 실시간 생중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윤 대통령이 보고 있구나라는 걸 이때 하고 이제 외부에서는 다 알게 되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실제로 이 관절을 찾았던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요즘 레거시 미디어 너무 편향돼 있다.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 그래서 이 얘기를 비춰봤을 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보다 유튜브가 더 잘 정리가 돼 있고 더 바른 방향으로 정보를 준다고 윤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얘기가 그때 그래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권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갔었던 건데, 근데 지금 김종혁 위원님, 지금 권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권 위원장도 윤 대통령이 유튜브에 근거한 이 굉장히 좀 이 무게를 두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에 대해선 나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로 좀 들리는 거거든요. 당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그 대통령실 갔을 때 대통령이 네. 그 비슷한 얘기를 하셨다는 소문이 이미 많이 퍼져 있었고요. 총선 때도 그 어떤 의원이 지금 조중동에서도 이렇게 우리 비판적입니다. 우리 이대로 가면 선거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노발대발하시면서 그 조중동 보지 말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러이러한 유튜브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뭐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았어요. 근데 그때 유튜브에서는 전부 다 우리가 압승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난 총선 때 170석, 150석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 거짓말이고 우리가 압승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대패했어요. 그때 그 일반적인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조중동, 매경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당신들라고 하는데 그 경고 사인 하나도 안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는 대패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워지신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보수 대통령이 보수 언론사들을 믿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또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이 길을 개척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조중동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드러내셨고, 그러면서 첫 번째 인터뷰도 제가 알기에 인터넷 매체하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인터넷 매체에 붐을 불러일으키신 그런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야당의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 기존 기득권의 매체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거나 비판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자기 편을 들어야 될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 저렇게 거부감을 드러내시는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는지 총선 결과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권 위원장의 얘기는 사실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뭐 어떤 판단을 내리고 할 때 옆에서 조언을 안 한 게 아니다. 옆에서 조언도 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런 게 더 낫지 않습니까라고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얘기를 얘기했지만 그대로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도 옆에서 열심히 조언을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해명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서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도 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그렇잖아요. 유튜브에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있고 정확한 정보가 있다. 레거시 미디어는 편향됐다. 딱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정도 되면은 유튜브에 중독됐다고 보는 겁니다. 중독자들에게 아무리 옆에서 유튜브 보지 말고 책 좀 봐라. 그러니까 학업의 뜻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 자체가. 유튜브라는 게 늘 그 안에는 그 가짜 뉴스도 있고 잘못된 음모론도 있고 본인 취향에만 맞는, 그러니까 인지에 대한 폭넓은 시각보다는 하나의 편향되게 만드는 그런 그 중독적인 폐해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유튜브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폐해를 심각하게 질환으로 앓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지각 출근하지 마시고 아침에 매일경제 김은미 앵커가 진행하는 아침에 매일경제만 보더라도 이런 어떤 불합리한 판단을 했겠어요? 비상계엄 안 하죠. 근데 유튜브에 들여다보면서 거대 의석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상하네? 이거 왜 총선에서 대패했지? 이건 부정선거가 있는 거야. 라는 부분을 믿고 확증하면서 이와 같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관련해서는 지금도 저는 헌재 지금 자료화면이 나오는데 머릿속에 유튜브에서 내가 잘못 없다고 하는데 왜 지금 헌재 재판관들은 나를 잘못했다고 하지? 이건 아니야. 이건 현실로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상태에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더라도 좀 오랜 기간 그 수감 생활하면서 좀 정신적인 치료도 같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이 서 대변님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채구 의원님. 평생 언론에 있었잖아요. 네. 신문사에서 뭐 편집국장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 이제 정치인들은 신문을 볼 때 여러 신문에 자기 정치면만 쫙 봐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것조차도 위험해요. 신문에는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 여러 가지 뭐 해설도 있고 네. 사설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개의 신문을 놓고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신문을 꼼꼼히 잘 읽어봐야지 골고루 자기가 영향을 섭취하는 거거든요. 신문조차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예 한쪽 방향으로 다 몰고 가는 알고리즘이 내가 계속 어떤 거를 보면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해서 계속 그것만 쏟아붓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로 이상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식하면 결국은 뭐 몸에 병이 생기듯이 정보라는 것도 골고루, 그리고 내가 좀 싫고 듣기 싫은 얘기도 들으려고 해야 그게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편식하면 안 된다. 정보 편식도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어진 이 탄핵 심리, 지금의 상황에서 그야말로 비상 상황에 비대위원장으로 온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였기 때문에 어제 정말 많은 이목이 쏠렸었죠. 네. 사실상 권 위원장 입장에서 답변하기 쉽지 않았을 자리이기도 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많은 이목이 쏠렸던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봅니다. 사실은 전쟁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볼까요? 당론과 달리 탄핵 찬성한 인사, 이 당서 정치하기 어려울 것. 누구의 얘기냐? 빨간 스웨터를 입은 이 사람,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홍준표 대구시장, 중앙일보와 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론과 달리 뭘 찬성한 인사를 말하는 거냐? 어떤 인사를 말을 하는 거냐?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네, 한동훈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얘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요건에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탄핵 소추를 통해서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 하는 입장을 일찌감치 낸 바가 있고 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선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그 부실 관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당에서 요즘에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투표와 근접한 사전투표 혹은 본투표와 이어서 그 직전에 하는 사전투표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네, 당론과 달리 탄핵에 찬성한 인사 누굴 얘기하느냐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얘기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홍 시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볼까요? 구속적 당론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인사들은 앞으로 이 당에서 정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이나 좌파에서 영웅시한다고 우쭐거리는데 참 철딱서니 없는 행동이다. 라고 홍 시장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 약간 뭐 이 당에서 정치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게 선전포고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전포고 같이 보이는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을 그 나머지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신경이나 쓸까요? 저는 신경 안 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과 겨뤄서도 그 안에서 말하자면 탄핵 반대판입니까? 대통령을 지켜야 되고 네. 계엄은 계몽령이 가깝다라는데 손으로 들어주는데도 그 안에서도 선택을 못 받고 있는 대구시장이에요. 그런데 탄핵이 결정이 되고 나중에 중도나 보수층 모두에게 선택을 받았을 때 이게 박제가 되면 중도에서 표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건전한 보수들이 표를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전포고로 생각하지는 않을 건데 저는 저 제목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한테 대묻고 싶어요. 네. 당론과 달리 탄핵 찬성한 인사는 국민의힘이라는 내란을 옹호하는 지금 현재의 당에서는 정치하기 어렵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민심과 달리 탄핵을 반대한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 정치하기 어려울 겁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본인은 지금 당에서만 정치하려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정치를 할 겁니까?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대권을 꿈꾸는 후보라면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고 국민의 민심에 올라서야만 대권의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대권을 꿈꾸고 거기에 대해서 성취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냥 당 내에서 대선 후보만 되면 그냥 그 이상의 꿈은 없는 것 같아요. 나 후보 시켜줘. 그러면 나 그걸로써 모든 걸 이뤘어. 라는 발언이라서 근데 사실 저는 앞서서 후보로 나왔던 적이 있죠. 있죠. 네. 있었지만 결과는 뭐 아주 뭐 별로 안 좋았는데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애매해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듯 하면서도 애매하게 사전투표나 본투표에 대한 문제점 이것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좀 애매한 스탠스라서 민심에서는 좀 멀어져 있다 보고 한동훈 전 대표는 좀 아무래도 정치인으로서는 새 거잖아요. 네. 좀 초년병이고 아무래도 좀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국민의 민심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데 네. 다시 등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스탠스일지 봐야 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홍 시장의 얘기를 봤을 때 탄핵에 찬성한 인사, 이 당에서 정치하기 어려울 거다. 이 얘기인즉슨 이건 김종혁 최고위원님. 탄핵에 찬성한 인사와 반대한 인사, 양쪽으로 본인이 지금 선을 쫙 그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아까 서 대변인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탄핵에 반대한 인사 중에서도 김문수 장관한테 밀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홍 시장 입장에서 사실 그 부분이 좀 아픈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네. 뭐 김구 선생의 국적을 뭐 중국을 국적을 가졌던 적도 있다고 얘기한 게 말이 되느냐? 뭐 또 그때 당시에 일제 시대에 한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대선에 나가시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공격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인터뷰 보면은 여러 가지가 또 사실관계가 틀린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가 예를 틀릴까요? 들어 뭐라 그러냐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퇴출당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힘이 센 분이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그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법사위원장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전혀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본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을 대표 직권으로 요구해서 관철시킨 분 아니었던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사실관계가 좀 아니지 않느냐 싶고요. 그다음에 계엄에 대해서도 얘기하신 게 무슨 대통령 비상대권이고 2시간의 해프닝에 불과하지 않느냐. 네. 2시간의 해프닝은 결과였고 그거는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막아내서 그렇게 된 거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본인들도 얘기했듯이 그게 며칠은 갈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며칠 갈지 몇 달 갈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장하시는 것들이 좀 사실에 안 맞는 것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비약하시는 부분이 많고 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저는 거꾸로 비상계엄을 찬성하신 분들이 과연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전 홍 시장님과 좀 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오히려 이번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확실히 그렇고요. 네. 탄핵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판단을 내려져야 기다릴 되니까 뿐이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오 시장님 말씀했듯이 오 시장님도 처음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을 하셨어요. 네. 근데 좀 늦게 하셨어요. 항상 뒤에 이제 먼저 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말씀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몇 분이 하셨거든요. 네. 네 분인가가 유정복 시장,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충남북 그 지사들이 하셨어요. 근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바꾸고 계셔서 그건 뭐 지금 현재 분위기를 고려하셔서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네요. 네. 사실 이게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게 홍 시장이 결국은 대선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도 하고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좀 공격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홍 시장이 비판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 탄핵에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대선을 준비한다는 게 탄핵이 인용돼서 열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게 말이 되라고 많은 비판을 또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실상 대선 준비에 나선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오해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나는 정상 대선이든 조기 대선이든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다음 대선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기보다는 그냥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 대변인님. 네, 좀 궁색하긴 하죠.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라는 것은 탄핵이 그러니까 지금 현 대통령이 파면은 당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탄핵을 반대한다면 꿈도 꿔서는 안 되죠. 무슨 소리냐. 지금 대권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나는 대구시정에 몰입하고 탄핵 반대를 통해서 대통령을 구해내겠다. 이 발언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선의 포석을 까는 것은 머릿속에 이미 조기 대선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에 인용이 돼서 파면되겠구나.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궁색하긴 한데 그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욕심이 나겠습니까? 본인이 그랬잖아요. 장이 서면 장돌뱅이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네. 장이 서면 이 장돌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홍 시장이 본인이 직접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사실상 이렇게 전체 이 중앙일보 전체 한 면을 털어갖고 이게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 대선 나가요라는 취재 얘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인터뷰가 나오기 이틀 전에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상 나 대선 나갈 거예요라는 취지의 SNS 글을 올렸죠.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지난 2달간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책 쓰고 있어요. 머지않아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었다라는 거죠. 네. 한동훈 대표 머지않아 곧 찾아뵙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머지않아 언제냐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언제 2월 중이에요라고 여쭤보기엔 2월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다음 주 중에 혹시 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건 본인이 선택할 테니까 제가 네.
대변인이 아닌데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그만둔 적은 없잖아요. 그만둔 적은 없고 그동안에 뭐 이런 굉장히 격변의 상황 속에서 본인이 나오면 오히려 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감정이 더 격화될 수도 있으니까 뭐 자제를 해왔는데 나름대로 책을 쓰고 있고 뭐 거의 제가 알기엔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책이 나오면 그 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테니까 그게 또 화제도 될 것이고 사실은 보면은 엊그제 일요일 날인가요? 네. 한 줄 저렇게 썼는데 보니까 한 100군데 이상의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거의 대한민국에서 이제 한동훈 책 나온다는 걸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보면 네. 지금 현재 지지도가 뭐 어떻든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한동훈이 과연 다음 스텝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책을 뭐 거의 다 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책을 다 쓴 것 같다. 왜? 책 표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책 표지 같이 볼까요? 책 표지가 이렇다고 그래요. 네.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네. 이런 표지로 이미 사실상 거의 뭐 책이 다 나온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이 책 26일 날 출간이 된다. 그래서 북콘서트 강연 등을 통해서 뭔가 정치 선언을 복귀한다는 선언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참 묘한 게요. 저희 날짜별 준비된 그 그래픽 같이 좀 볼까요? 네. 사실상 이 머지않아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2월 16일이었었죠. 이게 12월 16일 당대표직 사퇴하고 딱 2달 됐을 때 머지않아 짠 나타날 겁니다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책 출간하는 날이 2월 26일입니다. 근데 2월 26일이 또 무슨 날이냐?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 날이에요. 네, 서영주 대변인. 네. 요건 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건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다?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게 맞는 것 같고요. 우연이다. 예, 책 내용 자체도 보면 네. 이게 이재명 대표에서 각을 세우는 것보단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서 각을 세우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정치 입문하면서부터의 뒷얘기들, 그다음에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들, 네. 왜 위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본인의 경험담들을 담아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비상계엄의 큰 착오와 네. 어떤 그 실수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저는 선언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책에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거나 네.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워서 나오기보다는 저는 지금 보수의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주축을 이루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결심공판과의 일정을 맞춘 거는 우연의 일치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확인해 드릴 거는 2월 26일 책 출간은요. 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출판사가 네. ISBN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록할 때는 가정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적어 놓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게 이제 확정된 날짜는 아니라는 거.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글쎄 뭐 어간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26일이라는 게 딱 확정된 날짜는 아니다. 그 등록하기 네. 위해서 필요사항 올려놓은 것이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일단 지금 보면은 한동훈 대표 뭔가 부릉부릉 시동을 엄청 걸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책 출간하고 뭔가 이제 이 관련해서 이 책 출간 뭐 출판 기념회나 강연 등을 통해서 뭔가 널리 좀 전국을 좀 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대목인 건데, 근데 당 내에서 사실 한동훈 대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썩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표결에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를 선언하는 것들이 이제 그 방송으로 쭉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조금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저랑 똑같은 이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5일 SNS에 등판할 것 같은 그런 글을 올렸는데 저는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나경원 의원 얘기를 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윤상현 의원, 신동욱 의원 등등 한동훈 대표의 어떤 등판에 대해서 썩 좋게 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돼요. 요거는 서 대변인님께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네네. 한동훈 대표가 나온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다라는 건데 한 대표는 이걸 어떻게 쳐나갈 거냐라는 거죠. 제3자 입장에서 여쭤봅니다. 쉽지 않은 걸 알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네. 한동훈 개인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자체는 책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국민이 먼저. 지금 국민의힘은 어때요?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이 먼저이고 권력이 먼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던지는 화두에 좀 창피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구한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경계를 하지 않냐. 근데 조기 대선에 정신 팔렸 거는 저는 저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네. 그 당내에서 뭐 권선동, 권영세 이 지도부가 지금 조기 대선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무슨 꼭 조기 대선에 정신 팔린 부분들에 대해서 도둑이 제발 저리는 어떤 발언들, 그다음에 당 혼란이요. 당 혼란은 윤상현 의원 같이 아스팔트 우파와 손잡고 뭔가 국민에서 멀어지는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게 당 혼란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되게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아니라 서영주 대변인께 제3자의 입장을 좀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동훈 대표 뭔가 곧 등판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날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등판과 함께 처음으로 내놓는 메시지가 무엇이 될 것이냐 여부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 김여사 소환? 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명태균 의혹 중앙지검 이송, 수사 새 국면입니다. 네, 앞서 저희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었던 이른바 명태균 수사를 관련해서 요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다 옮긴다라고 어제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 수사 새 국면 맞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세계일보의 얘기인데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특검 추진하자 명태균 수사 서울로 가져온 검찰입니다. 네, 조선일보는 지금 야당에서 이른바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니까 부랴부랴 서울로 가지고 온 거 아니야라는 이 나름의 어떤 시각을 지금 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이 세계일보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요거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서울로 가지고 왔다는 거 요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두 언론 비교되는 그 제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둘 다 네. 맞는 전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 수사가 새 국면에 이르는 부분도 있죠. 검찰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주요 피해자들 여기서는 네. 아마 오세훈 시장과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제 이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수사의 편의성. 왜냐하면 창원지검에서 수사할 때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1박 2일 걸리고 그게 시간,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볼륨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사 인력 차원이. 그래서 실기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왜 처음부터 서울로 올려보내지 않았냐는 평가가 있지만 이런 어떤 수사의 속도를 내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이고 또 네. 하나는 왜 그럼 지금이냐. 사실상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기소된 이후에 사실상 아무런 수사 성과도 없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이 특검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이걸 사실상 무마하기 위한 어떤 여론전의 성격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조선일보도 얘기죠. 특검을 추진하니까 부랴부랴 지금 검찰이 서울로 가지고 왔다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윤주진 위원님.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저쪽에서 지금 특검을 하겠다라고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어쨌거나 특검할 거 아니야. 열심히 할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우리가 좀 제대로 한번 해갖고 특검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면 좀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검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특검을 추진한다 해도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특검법에 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특검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공을 세우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검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윤 대통령 부부의 문제도 물론 엮여 있지만 만약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네. 거기에 또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기초적인 수사만 했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에 가름하는 탈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 창원지검이라는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눈치를 봐서 그런 것인지 너무 검찰이 좀 뭉갰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발언들 때문에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얼마나 좀 정치적으로 많은 그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검찰이 지금이라도 서울지검으로 올려서 빨리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주는 것이 정치적 시시비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야 오히려 정치적 시시비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지금 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뭘 좀 해보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지금 많이 이해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대체 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에서 했는데 중앙지검에서 또 뭘 어떻게 더 하겠다라는 거에 생각할 수 있어요. 좀 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수사할 의혹들입니다. 일단 공천 개입 부분이 있어요. 네, 뭐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부분, 그리고 김진태 강원지사, 박원순 경남지사, 홍준표 시장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뭐 관련해 당사자들은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여론 조작 부분입니다. 여론 조작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윤 대통령 쪽에 그리고 뭐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그때 여론조사를 좀 조작해서 했었던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당사자들 윤 대통령, 조은희 의원 다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론조사 비용 대납 부분입니다. 대납 부분 관련해서 이게 오세훈 시장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역시 여론조사 결과 받은 적이 없다. 난 전혀 무관한데 억울하다. 빨리 수사를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보면 여기 당사자들 입장이라고 돼 있는데 당사자들 입장이라고 하는 게 계속 윤 대통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장 변호사님, 네. 결국 중앙지검에서 해야 할 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아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속도를 내지 못했던 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란 네.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이 그쵸. 소추가 안 되는데 아마 지금은 수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열렸다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된 것 같긴 합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된다는 걸 전제로 이 수사를 그렇다면 그때까지 아예 안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그 골자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구체적인 녹취와 이 증인들의 이 증언이 있어요. 이 진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하나의 판도를 바꿀 만한 굉장히 유리한 여론조사를 계속 갖다 줬다는 거고 네.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공표든 비공표용이든 이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그리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대단히 다분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받았다는 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고 거기에 부합하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까지 나왔어요. 내가 당에 말이야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국민 대담에서 심지어는 누가 그 재보궐 공관위원장인지도 모른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 주장이었던 걸로 다 드러나고 있죠. 그렇다면 일단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한번 베이스 캠프가 꾸려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여러 형사 그리고 헌재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사실상 임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됩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 임박할 거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사실상 내란 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윤 대통령 부부 중에서 김 여사 먼저 좀 소환을 해서 조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 뭐 명태균 씨랑 통화를 했다느니 뭐 문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 여사 먼저 순서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김 여사 관련해서 어제 명태균 씨 쪽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볼까요? 김 여사 김상민 의원 댁에 도와달라 요청. 명측 추가 주장. 즉 명태균 씨 쪽에서 추가로 또 다른 의혹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밝혔고 거기에 보면 김상민 검사의 국민의힘 입당 원서에 보시면 추천인이 있습니다. 그거 취재해 보십시오. 거기 네. 그러니까 김상민 검사가 공천 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김 여사가 직접 명태균 씨한테 좀 이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상민 전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누구냐라는 거죠. 이름 처음 들어봤는데 누구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그때 특수산부 소속으로 조국 수사에 좀 참여를 했었다. 그래서 사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했었던 인물입니다. 네. 김 여사가 직접 명태균 씨한테 여기가 좀 당선되게 좀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상 그 이전에 김영선 전 의원 건 말고 약간 하나가 더 새로운 거 하나가 더 붙은 격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부인이 영부인이 직접 이런 공천 문제에 관여를 하고 그 참모가 됐든 브로커가 됐든 어떤 의견을 나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또 큰 실망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오히려 피하려고 할수록 더 국민들로부터 괘씸죄가 커질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형사상 재판도 시작이 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는 훨씬 더 중요한 사법적 판단을 지금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영부인까지 소환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서는 매우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환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시점은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그 심판 이후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과가 서울지검으로 어떻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지검으로 올라온 이상에는 또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아마 오히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자발적으로 네. 나를 소환해서 조사하라. 난 떳떳하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말 공천의 실세고 네. 정권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었다면 또 역설적으로는 김상민 검사가 공천을 받았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하. 사실은 김상민 검사가 되게 좀 허망하게 공천에서 탈락했거든요. 네. 뭐 현직 검사인데 뭐 출판 기념회를 하니 어쩌니 뭐 그런 논란도 있어서 이게 정말 김 여사가 이렇게 관여했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또 이것이 공천 개입이냐? 아니면 그냥 여기에 뭔가 관여한 정황이냐. 이것은 또 앞으로도 검찰이 좀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현재로선. 의혹인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좀 부적절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 왔을 때는 소환 조사가 좀 불가피하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그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장 변호사님. 네. 김 여사가 소환을 한다고 사실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거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그럼 있죠. 김 여사가 나갈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 피해자들이 계속 거부하면요 체포영장 발부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지난번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도 수사 그렇게 보면 대단히 부적절한 겁니다. 국민들이 왜 더 괘씸죄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어서 대통령이 당선되신 분인데 본인은 모든 법적인 편의의 가장 그 수혜자로 하고 이 법의 원칙의 예외로 하는 것처럼 국민들 눈에 비쳤었거든요. 지금 이 계엄과 관련해서 위헌 위법하다고 헌재 심리가 계속되고 이 형사 재판까지 계속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안 나간다, 버틴다. 지금 더는 못 그럴 겁니다. 그때는 수사기관이 상당히 눈치 봤죠.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핸드폰까지 내주고 수사했어요. 그리고 4시간이 넘게 무혐의 브리핑했던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요. 기소를 할 때 브리핑을 길게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네. 무혐의를 주면서 죄가 없다라고 그것도 수사기관이 브리핑 이렇게 막 오래 하는 거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거짓말까지 했어요. 압수수색 했다고. 다음 날 국정감사에서 사실 아닌 걸로 증명이 됐거든요. 이런 걸 국민들이 목도했습니다. 수사기관 앞으로 어떻게 조직 개편이 될지 구조 개편이 될지 지금 그 사활에 놓여 있는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냥 안 나오겠다고 하면 알겠습니다라고 물러서고 또 황제 소환할 겁니까? 못 그럴 겁니다. 이제는 검찰도. 그렇다면 조만간 똑같이 피해자들 법의 평등 원칙에 따라서 조사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김 여사 소환 조사 곧이지 않겠느냐. 다만 탄핵 심판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아마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오늘 피플 누구냐?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이 오늘 첫 번째 인물입니다. 왜 박지원 의원이 나왔나? 같이 볼까요? 박지원 의원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출마 못하면 김동연 지사 유력 후보 될 수 있겠지만 나도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혹시 사실 여기가 어떻게 나왔던 거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한 얘기가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지난 16일 이 광주 지역의 이 뭐 편집 뭐 보도국장들 이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혹여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김동연 지사도 유력 후보일 수 있겠지만 나도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아니면 나도 나갑니다라는 얘기라는 건데 장 변호사님. 네. 이 얘기는 실제로 박지원 의원이 나름 야망을, 꿈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문헌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네.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추가 해석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아무래도 민주당 내 기류와 분위기는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게 3월 뭐 결심 공판이 있고 그 직후에 이 선거가 나올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계속 중이에요. 2심에 불과하거든요. 그 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상고심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의 성격이 있어서 정치권에 엄청 큰 이게 변수로 작용할지는 좀 물음표가 많이 쳐집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로 굳어져 가고 있는 이 상수로 사실상 대선 주자가 이 되고 있는 상황을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이 모르지는 않을 거고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엔 여러 주자들 그것도 네. 경쟁력이 있는 본인을 포함한 주자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해석됩니다. 네. 박지원 의원 이 자리에서 요 얘기 말고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같이 볼까요? 네. 사실 이 지금 현재 이 거론되고 있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하고도 다른 이 대권 주자로 이 야당에서 야권에서 얘기가 나온 사람이 여러 명이 있죠.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김두관 전 장관, 김두관 의원, 그리고 김동연 지사 등등.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이낙연 전 총리는 논외예요라고도 붙였다는 거예요. 윤주진 위원님. 예. 해석 좀 해주시죠. 정치 그러니까 번역기. 이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도 네. 뭐 지도자 행세하지 말라 이런 비판한 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원오브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가 아하. 있어.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역설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원점에서 다 같이 경쟁하는 거다. 똑같은 거다. 그리고 또 호남의 맹주라는 그런 정치성이 있잖아요. 네. 사실 박지원 의원과 이낙연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어떤 호남의 기반이 있는 정치인들은 아닙니다. 근데 민주당은 누가 뭐래도 그래도 호남이 중심이고 뿌리인 정당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현직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이 나 무시하지 마. 나 바이든이랑 동갑이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좀 네. 이재명 대표를 띄워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볼 일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애둘러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사실상 뭐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표 아니면 뭐 나머지는 다 똑같아라고 얘기를 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낙연 전 총리는 논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거냐 아니면 탈당하고 이젠 아예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거냐. 장 변호사님 어떻게 네.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논외라는 건. 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이 최근에도 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가 당에 굉장히 실망하고 나가신 분들 사과하고 다시 모셔와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을 네. 때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멈칫하면서 좀 생각이 필요하다고 좀 보류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가 나가는 과정은 일반 다른 뭐 공천 과정에서 탈락이 되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결이 다르다는 기류가 민주당 안에 굉장히 아직까지도 강한 것으로 보여서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좀 논외로 마이너스 측면에서 논외로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아니면 다 똑같아라고 했지만 이낙연 전 총리는 똑같지도 않아라고 지금 선을 한번 더 그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항소심 선거법 항소심 이 결심 공판이 26일이죠. 네. 이 결심 공판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대략 한 달 안에 선고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킵고잉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다른 후보들도 다시 약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또 주목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유아인 씨입니다. 유아인 씨가 오늘 대체 왜 나왔느냐? 유아인 씨 오늘 항소심 선고 날입니다. 마약 이 상습 투약 혐의로 지금 현재 1심 선고가 나왔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그래서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고 이제 항소심이 진행이 됐고 그 항소심의 결론이 오늘 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장 변호사님. 네. 1심에서 법정 구속이었는데 징역 1년이었는데 오늘 항소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비교적 과거에는 네. 이 법정 구속이 되고 계속 수감 생활을 하면 항소심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까지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좀 고생을 했구나 해서 양형의 약간의 참작 요소로 이게 네. 좀 해줬는데 요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제 개인적인 판단은 항소심 결정도 1심과 사실상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까 좀 예측해 봅니다. 네. 1심과 동일하게 계속 구속 상태로 결국엔 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또 오늘 유아인 씨 관련해서 보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어떤 보도냐 같이 볼까요? 네. 유아인 이병헌 영화 승부 극장 상영. 사실 이것도 윤주진님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보통 구속이 되고 어떤 뭐 범죄 혐의로 이렇게 좀 이 이심 구속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뭐 스크린 내린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도 극장 상영은 또 그대로 또 진행을 하거든요. 이례적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네. 인터넷도 찾아보니까 이 유아인 씨가 나와서가 아니라 네. 배우 이병헌의 연기를 보고 싶은데 이게 유아인 씨 때문에 이 영화를 못 보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아. 또 이 영화 자체가 내용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 프로 바둑 네. 전설의 바둑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들이 상당히 좀 기대를 했던 작품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유아인 씨가 있더라도 네. 어차피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제 본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네.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아인 씨 한 명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라는 게 한두 명이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 나오는 수많은 조연 배우들, 스태프들, 또 투자한 배급사들, 투자사들. 사실 유아인 씨의 한 명의 그런 잘못, 실수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아마 돈을 돌려받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그냥 영화는 영화대로 평가하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섣불리 내릴 수도 없는 문제인 거죠. 네, 영화는 영화대로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